베트남 하노이 항구. 지금 이 순간 거대한 크레인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로고가 새겨진 컨테이너 수백 개가 거대한 화물선에 실려 떠나고 있거든요. 이 컨테이너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생산 설비, 조립 라인, 정밀 장비들이 통째로 실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장 자체가 해체되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배의 목적지는 베트남이 아니라 인도라는 점이에요. 15년간 베트남 GDP의 20%를 책임지던 경제 엔진이 통째로 베트남을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베트남의 배신 때문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30조 원의 투자를 하며 베트남 경제를 먹여 살렸던 삼성의 은혜를 잊고 베트남 정부가 태도를 180도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삼성도 우리 없이는 못 산다며 세금 폭탄을 던지고 전기를 끊고 투자 유치 때 했던 약속들을 깨뜨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베트남 장관이 서울까지 날아와 삼성 본사 로비에서 2시간을 기다렸지만 제대로 된 면담 한 번 못하고 쫓겨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한 나라가 오만함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한 국가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신뢰라는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2010년 베트남의 모습부터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저소득 국가였거든요. 1인당 국민소득이 1200달러 수준이었고 전체 인구의 70% 가까이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성이라는 지역은 어땠을까요? 논과 밭뿐인 시골 마을이었어요. 소가 쟁기를 끌고 다니는 풍경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2010년 삼성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베트남을 강타합니다. 첫 투자 규모만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이게 당시남 국가 예산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공장만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박민성과 타이 응우엔성에 들어선 생산시설 주변으로 도로망이 깔렸고 송전탑이 세워졌으며 통신 인프라가 구축됐죠. 한마디로 국가가 해야 할 기반시설 투자를 기업이 함께 진행한 셈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5년 만에 박민성 지역 경제가 급성장했고 실업률은 12%에서 2%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삼성 취직은 인생 역전의 기회였어요. 월급이 현지 평균의 2배에서 3배 수준이었으니까요. 한 달에 600달러에서 700달러를 받으면 집도 사고 차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직접 고용만 10만 명, 협력업체 직원까지 합치면 3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삼성과 연결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8%에서 22% 사이로 보이는데 이건 한 기업이 국가 경제의 5분의 1 정도를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삼성의 직간접 경제 효과가 베트남 국내 총 생산의 15%에서 20%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역사상 한 외국 기업이 한 나라 경제에 이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죠. 베트남은 삼성 덕분에 포스트 차이나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매년 6%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성장이 계속되자 베트남 내부에서 미묘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의견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우리도 이제 중진국 반열에 올랐으니 외국 기업 특혜는 재검토해야 한다. 삼성도 베트남 시장과 노동력 덕분에 성장한 거 아닌가. 처음엔 감사로 시작했던 감정이 어느 순간 당연함으로 바뀌었고 다시 요구로 변해가는 과정이었죠. 바로 이 인식의 전환이 이후 벌어질 사태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이게 과연 베트남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외국 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모든 국가가 겪을 수 있는 딜레마거든요. 단기 세수 확보와 장기 파트너십 유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4년부터 베트남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세금 문제였어요. OECD가 주도한 글로벌 최저환세 협약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은 최소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원래 삼성은 베트남 정부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상당 기간 동안 우대 세율을 적용받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국제 규칙이니 어쩔 수 없다며 세율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면 차이가 보여요. 폴란드는 세금을 올리는 대신 그만큼을 RD 보조금으로 환원했고 인도는 생산량 기반 인센티브로 기업 부담을 완화했거든요. 하지만 베트남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 추산으로는 삼성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금이 연간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규모로 보인다고 하네요. 두 번째 전환점은 더 직접적인 타격이었습니다. 2024년 여름 베트남 북부에 극심한 가뭄이 왔고 수력 발전량이 급감했어요. 전력이 부족해진 베트남 정부는 산업단지 가동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는데 문제는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주요 산업단지에 전력 공급을 조정하겠다는 통보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공장은 온도와 습도가 24시간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전력 차단은 생산 라인 전체를 멈추게 만듭니다. 생산 중이던 제품들은 불량이 되고 정밀 장비들은 온도 변화로 손상을 입죠.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로 인한 손실이 상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전환점은 대외 리스크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은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대응은 예상과 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한 국가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을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하느냐가 향후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의 결정은 조용하지만 명확했습니다. 2025년 초 이재용 회장이 인도를 방문했고 모디 총리와 장시간 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이후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인도 투자 확대 방향이 구체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신규 투자는 인도로 기존 시설은 베트남 유지라는 전략으로 해석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트남은 구형 모델 생산 기지로 남고 신제품과 첨단 기술은 인도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성장 동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인도였을까요? 세 가지 이유로 정리됩니다. 첫째, 시장 규모입니다. 인도 인구는 14억 명으로 베트남의 14배 수준이에요. 스마트폰 시장만 봐도 인도는 연간 1억 5천만 대 이상이 팔리는 반면 베트남은 3천만 대 수준이라고 하죠. 삼성 입장에서는 생산과 판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물류 비용도 절감되는 구조입니다. 둘째,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모디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하에서 외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에게는 장기간 법인세 우대, 토지 무상 제공, 전기, 수도 특별 요금, 심지어 공장 건설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고 합니다. 베트남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인도 정부는 이 약속들을 법률로 명문화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하겠다는 보장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한번 깨진 약속의 트라우마를 정확히 겨냥한 제안이었죠. 셋째,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해왔는데 인도는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일원으로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생산하면 미국 관세 리스크를 상당 부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베트남이 잃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일부 경제학자들의 추산을 보면 이렇습니다. 삼성 투자가 30% 감소할 경우 베트남 GDP 성장률이 1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5%에서 5% 초중반대로 떨어지는 거죠. 일자리 영향은 더 직접적입니다. 직간접 고용을 합쳐 10만 명에서 15만 명 수준의 일자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고 이들 가족까지 고려하면 50만 명에서 60만 명이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베트남 경제에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성 같은 주요 산업 지역에서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고 삼성 공장 주변 부동산 가격도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협력업체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삼성에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들 중 상당수가 발주량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주력 거래처의 발주가 줄면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베트남 정부도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중반 베트남 고위 관계자가 서울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삼성과의 면담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실무급 면담에 그쳤다고 보도하기도 했어요. 이전에 삼성 임원들이 베트남 정부 관계자를 만날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트남 측이 파격적인 제휴치 조건을 제시했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삼성의 반응은 신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 투자 결정을 내렸다. 기존 시설은 유지하되 대규모 신규 투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입장이 전해졌다고 하네요. 지금 베트남 산업단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일부 지역에서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고 상권 활성도도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트남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6%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간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주요 투자 기업의 확장 계획 변화가 중장기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더 주목해야 할 건 다른 기업들의 반응입니다. LG전자가 베트남 일부 공장 증설 계획을 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베트남 투자 전략을 재점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기업의 투자 결정 변화가 다른 기업들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베트남 리스크라는 표현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이야기가 정말 베트남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한국도 지금 테슬라, TSMC 같은 글로벌 기업 유치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죠. 만약 우리도 투자 유치 후 약속을 바꾼다면요? 기업들은 즉시 싱가포르, 일본, 대만으로 눈을 돌릴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 의존형 경제 구조 자체입니다. 베트남이 삼성에 과도하게 의존했듯이 한국도 수출의 60%가 10대 기업에서 나오는 구조거든요. 한 기업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요동치는 취약한 구조죠.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단기 이익에 눈멀어 장기 파트너십을 저버리면 더 큰 손실로 돌아온다는 것. 약속과 신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 그리고 특정 기업 의존형 경제는 언제든 위기에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베트남 사례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향후 몇 년간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하지만 한번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그걸 무너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도 하노이 항구에서는 컨테이너들이 인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든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15년간 쌓아온 성장 엔진이고 수십만 명의 일자리이며 한 국가의 미래입니다. 신뢰를 잃은 대가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오래 지속됩니다.